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네요. 한국, 중국, 일본 다 가보니까 알고도 남겠어요. 여기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하다가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2학년 제인 밀러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답니다. 곧 9월이 되면 3학년이 돼요. 근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국제관계학은 3학년이 되면 하나의 국가를 정하고 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9월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년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제 선배들은 대부분 동아시아 계열로 국가를 선택하고 있고 저도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중에 어떤 걸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어릴 때 함께 놀았던 친구 덕분이에요. 저는 한국계 친구와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그때마다 친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었는지 갈 때마다 친구 어머니께서 좋아해 주셨고 밥, 미역국 5가지가 넘는 반찬들을 차려주셨죠. 그 친구는 종종 자신의 한국어 교과서를 보여주며 글자를 읽어줬는데 한글의 독특한 모양과 소리를 은연중에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미국의 한국 드라마랑 케이팝, 한국 음식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거든요. 저도 한동안 빠져서 봤었어요. 나왔던 달고나를 보고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서 주문해서 먹어보기까지 했었어요.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최근 들어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한국학 교수님들을 적극적으로 임용하고 있어요. 한류의 인지도가 정말 높아졌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UC 버클리에는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의 한국 교수님이 임용되셨고 그 외에 노스웨스턴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 조지아 대학교, 아이오와 대학교까지 다양하게 계세요. 무엇보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런 인지도 때문인지 저희 학교에서도 동아시아 언어 강좌 중에 한국어 강좌가 인기가 가장 많고 경쟁도 치열해요.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어에 관심이 있었기에 한국어 강좌를 필사적으로 신청해서 들었답니다. 정말 수강 신청을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몰라요. 결국 성공해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게 정말 뿌듯해요. 한글의 역사까지 알게 되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는 샘 리처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샘 리처드 교수님은 사회학과 교수이시고 미국 전체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세요. 교수님의 사회학 강의는 매 학기마다 725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기억나는 내용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수님은 BTS가 단순한 K-팝 그룹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사 같은 존재라고 하셨어요. BTS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 역사와 사회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저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놀랐어요. 2번째로 소주와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는 맥주나 보드카만 알았지 소주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서로의 유대감을 쌓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소주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소주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음료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한국에 가면 한번 꼭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3학년이 되면 한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방향으로 진로를 잡고 싶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이 저의 진로를 반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최근 한국에 일어난 긴장 상황 때문이죠. 얼마 전이었던 5월 30일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었어요. 북한의 이런 도발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죠. 부모님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연구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포기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말다툼이 오고 갔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과 진로 면담을 했어요. 저의 고민을 들은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한국, 중국, 일본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한번 가보고 판단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세 국가가 모두 학술교류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고 학술 행사도 자주 개최하니까 일정을 조율해서 다녀와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저는 학술 행사 자료들을 출력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면서 준비해 온 거를 보시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희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국제협력 부서를 통해서 방문하는 학교마다 저를 안내해 줄 버디 친구를 소개받았고 그들과 학교 투어 일정을 잡았어요. 저는 일본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일본 오사카로 갔고 도착한 첫날에 일본의 대중교통과 거리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일본은 지하철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사카 지하철을 타고 도심을 둘러봤어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모두 질서 있게 승차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일본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체감할 수 있었죠. 거리 또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사회적 질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오사카 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했어요. 오사카 대학의 버디인 노도카가 절 안내해줬고 오사카 대학교 캠퍼스는 정말 멋졌어요. 노도카는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과 교수진, 기술 등을 자랑스럽게 소개해줬답니다. 일본의 교육시설과 시스템은 꽤 잘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술대회 첫날, 저희는 일본 경제의 역사와 현재를 다루는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세미나 주제는 잃어버린 30년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 위기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죠. 이 시기는 일본 경제 성장의 멈춤을 상징하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 이후 평균 1% 미만이며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세계 50대 기업 중 36개를 차지했던 일본 기업들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그 영향으로 일본의 R&D 투자도 크게 감소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했어요. 노도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노도카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얼마나 정체되어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억압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사카에서의 경험은 일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나라가 정말 매력적이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의 경제적 침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정체가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일본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중국의 푸단대학교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일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거리의 무질서가 눈에 띄었죠. 쇼핑몰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로를 밀치며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질서 문화와는 너무 다른 중국의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술대회가 열린 푸단대학교는 매우 현대적인 캠퍼스였어요. 발표 주제는 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에 대한 것이었죠. 발표 내용은 흥미로웠지만 사회적 문제나 정부의 통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발표 중 한 학생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질문했지만 발표자는 그 주제를 피해가며 답변을 얼버무렸어요. 학술대회 후 저는 푸단 대학교의 버디인 리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리우에게 왜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그렇게 심한 거야? 심지어 왜 외국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지? 라고 물었어요. 리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위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외국 사이트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니까. 저는 의아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한 검열이 필요할까? 너희는 왜 정부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야? 리우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여기서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위험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아. 조용히 지내는 게 안전해 라고 했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어? 검열된 정보만 보고 듣게 되면 정부가 잘못했을 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자 리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는 게 좋아. 우리 다 큰일 날 수도 있어. 저는 정말 놀랐답니다. 중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를 너무 실감할 수 있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이면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제한이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 알게 되었죠. 상하이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중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주었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활기찬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목표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 활기 속에서도 저는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가 일상적인데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눈인사도 안 하고 서로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학술대회에 가기 전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어릴 때 친구 어머니가 해주셨던 백반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메뉴판에서 백반을 골라 주문했죠. 잠시 후 따뜻한 밥과 함께 김치찌개,
계란찜, 불고기 등이 가득 차려졌어요. 음식은 너무 맛있었고, 특히 김치찌개는 친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돈을 더 받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죠. 식사를 마친 후 주인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며 It's delicious, many many it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정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저렴한지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의 밥상과 함께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마음이 행복해졌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학술대회를 향해 더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저는 버디로 배정된 한국인 가영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가영이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제인,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정말 반갑고 내가 잘 가이드해줄게. 우리 먼저 커피부터 마시러 가자. 라고 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고 가영이는 스마트폰 어플로 커피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플로 커피를 주문한다고? 그러면 미리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자 가영이가 대답했어요. 응, 그럼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어플로 주문할 수 있어. 그리고 커피 한 잔이어도 배달까지 가능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와 기술적 편리성에 크게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편리함이 드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밤늦게도 배달이 가능해? 그러자 가영이는 그럼 새벽까지도 배달이 가능해.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걸 주문할 수 있어. 이게 진짜 한국의 생활 방식이지.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편리한 생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우리는 학술대회장으로 이동했어요. 한국학술대회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어요.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캠퍼스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성균관대학교는 저희 대학교와 긴밀한 학술 교류 관계를 맺고 있기에 더욱 기대가 컸어요. 처음으론 한강의 기적에 대한 발표를 들었어요.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났는지 또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하더군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과 수출 지향형 산업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한강 주변의 경제적 변화는 놀라웠죠. 철강, 조선, 전자산업이 급성장하며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성장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도 놀라운지 깨달았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며 K-팝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어요. 이 발표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한 나라라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어진 순서는 제가 가장 기대했던 한글의 역사라는 주제였어요. 어릴 적부터 한글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 발표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고려한 원칙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라는 복잡한 문자를 읽고 쓰기 어려워하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셔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글이었죠.
그리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발음할 때의 입모양과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을 닿는 모습을 본떴다니 정말 대단해서 소름 돋았어요. 문자가 그저 소리만 표현하는 글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발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사실에 감탄했죠.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문자라는 걸 깨달으니 놀랍고 존경스러웠어요. 발표자는 한글이 다른 문자와 비교할 때 얼마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 한국의 문자 생활이 크게 발전했고, 오늘날에도 그 유용성과 독창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설명되었어요.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어요. 어릴 때부터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며 한국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학술대회가 끝난 후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확실히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학문적 여정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죠. 집에 돌아온 후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긴 여행을 마친 후라 피곤했지만 부모님과의 대화를 미룰 수 없었어요. 여행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였거든요. 부모님과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이야기하다가 저는 슬쩍 운을 띄웠어요. 엄마, 아빠,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셨어요. 아빠가 먼저 물으셨어요. 그래? 이번 여행에서 뭘 느꼈는지 말해줄래?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중국에서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봤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억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인터넷 검열도 너무 심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창의력이나 혁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정말 질서정연하고 모든 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곳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 안정만을 추구하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사회는 평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정체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정말 기대 이상의 나라예요.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배달 문화만 봐도 거의 모든 것을 몇 분 내에 주문하고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성실함이 그 발전의 중심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정말 짧은 시간에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어요. 그래도 북한 문제는 걱정되지 않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북한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동안 그곳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했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학은 지금 미국에서도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많은 명문대에서 이미 한국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을 공부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웃으시면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라면 우리도 내 결정을 존중하마. 제인,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해. 우리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부모님의 지지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제 결정을 받아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곧 9월이 시작되는 저의 3학년 생활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답니다. 한국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양국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인 양,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앞날을 제인 양이 잘 이끌어주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인 양을 직접 만날 날을 고대할게요. 이상 감동빛 튜브입니다.